아들명의 통장, 사실은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 챕터 1. 아들을 믿은 이유.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 진짜 많다면서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다. 저녁상을 물리며 건넨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는 박영숙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72살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통장은 단순한 은행 계좌가 아니었다. 남편 최만수와 함께 새벽같이 일어나 채소 장사를 하며 막노동을 하며 먼지 날리는 공사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 8천만 원이 조금 넘는 그 돈은 그들 부부의 전부였다. TV에서 봤어요. 은행 직원 사칭해서 통장 비밀번호 다 빼가고 노인들 타겟으로 하는 범죄가 엄청 늘었대요. 수지는 테이블을 닦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옆에서 설거지를 하던 영숙은 손을 멈췄다. 사실 얼마 전 동네 경로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웃집 박 할머니가 300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래서 말인데요. 요즘은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드는 분들이 많대요. 그게 더 안전하다고. 자식 명의로. 영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제 48빈 아들 최준호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지만 그의 월급으로는 세 식구가 겨우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며느리 수지는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다. 네, 아드님 명의로 해두시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혹시 모를 사고나 범죄로부터 안전해지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상속할 때도 절차가 간편하고요. 수진의 설명은 논리적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관련 기사까지 보여줬다. 노인 대상 금융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영숙은 안방에서 저녁 뉴스를 보고 있던 남편을 불렀다. 여보, 나 좀 와봐요. 최만수가 거실로 나왔다. 75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았지만 무릎이 좋지 않아 걸음걸이가 느렸다. 수지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설명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통장을 아들 명의로 바꾸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말했다. 아버님, 제가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들었는데요. 요즘 70대 이상 어르신 통장은 범죄자들이 특히 노린대요. 명의를 바꾸시면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만수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사실 그도 걱정이 없지 않았다. 며칠 전에도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와서 아버님, 저 준호예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라는 말을 들었다. 다행히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챘지만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도 그게 우리 돈인데.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수지는 빙그레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아드님이 누구예요? 준호 오빠잖아요.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 돈 함부로 쓸 사람들인가요? 그냥 명의만 바꿔두시는 거예요. 관리는 여전히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 말에 만수와 영숙은 서로를 바라봤다. 결혼해서 25년 동안 수지는 한 번도 돈 문제로 말썽을 부린 적이 없었다. 오히려 시부모를 잘 모셨다. 명절마다 손수 음식을 만들어 왔고 아픈 데가 있으면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손주인 초등학교 6학년 지민이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따랐다. 가족인데 뭐. 준호 명의로 하면 되지. 결국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영숙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들은 이틀 후 은행에 갔다. 수진이 동행했다. 은행 직원은 필요한 서류를 설명했고 만수와 영숙은 도장을 찍었다. 아들 최준호의 이름이 적힌 새 통장이 발급됐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조용히 남편의 서류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새로 만든 통장과 카드, 그리고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통장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남편이 잠든 사이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공인인증서를 그녀의 휴대폰으로 이전하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네.
수지는 화면을 보며 작게 웃었다. 통장 잔액은 8,200만 원. 그녀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 시부모가 자신을 믿고 맡긴 그 돈은 이제 법적으로는 남편 최준호의 것이었다. 그리고 남편의 것은 곧 그녀의 것이었다. 챕터 2. 통장에 손 떼는 사람. 처음 한 달은 아무 일도 없었다. 영숙과 만수는 여전히 소박한 생활을 이어갔다. 가끔 병원비가 필요하면 수진에게 말했고 그녀는 친절하게 돈을 인출해서 건넸다. 200만 원, 30만 원, 50만 원. 크지 않은 금액들이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예요. 수지는 봉투에 담긴 현금을 건네며 웃었다. 영숙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돈을 받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필요할 때마다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에서 돈을 찾았는데 이제는 며느리를 통해야만 돈을 쓸 수 있었다. 수진아, 미안한데 내일 병원 가야 해서 돈 좀 찾아줄 수 있을까? 아, 어머니. 죄송한데 내일 오전에 제가 일이 있어서요. 모레는 어때요? 수진의 대답은 공손했지만 영숙은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자기 돈인데 왜 며느리의 스케줄에 맞춰야 하는가? 하지만 그녀는 그 불편함을 내색하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2달째가 되자 변화가 시작됐다. 수지는 점점 바빠졌다. 은행 가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라는 말이 잦아졌다. 어느 날 영숙이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수지는 80만 원만 건넸다. 어머니, 죄송한데 통장에 돈이 생각보다 없어서요. 일단 이것만 드릴게요. 없어. 우리 통장에 8천만 원 넘게 있는데. 아, 그게 은행에서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옮겼대요. 이자를 더 받으실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당장 찾을 수 있는 게 이 정도예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기예금이라면 이자가 더 붙는다고 들었다. 나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왜 미리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의문을 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3달이 지났다. 이번에는 만수가 급하게 입원을 했다. 무릎 수술이 필요했고 수술비로 500만 원이 필요했다. 영숙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급한데 500만 원 좀 찾아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지금요? 지금 은행 문 닫았어요. 내일 아침에 찾아드릴게요. 그럼 내일 아침 일찍 부탁한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300만 원을 들고 병원에 나타났다. 어머니, 죄송해요. 통장 잔액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 정도밖에 없어요.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8천만 원 넘게 있었잖아. 어머니, 그동안 생활비도 드리고 지민이 학원비도 내고 집 수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다 쓴 거예요. 영숙은 숨이 막혔다. 생활비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다. 손주 학원비를 보태준 적은 있지만 그건 100만 원이 채 안 됐다. 집수리?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집수리는 무슨 집수리? 저희 집이요. 보일러 고장 나서 고쳤고 화장실 타일도 갈았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잖아요.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니,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일일이 말씀 안 드렸던 건데 제가 잘못했네요. 어쨌든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영숙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남편의 수술이 급했고 일단 300만 원이라도 내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다. 수지는 병원을 떠났고 영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밤 영숙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통장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불안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그들은 은행에 가려고 했다.
하지만 통장과 카드는 모두 아들 집에 있었다. 영숙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미안한데 통장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은행 가서 확인 좀 해보려고. 준호의 목소리는 난처했다. 엄마, 그냥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굳이 은행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우리가 직접 보고 싶어. 엄마, 괜찮아요. 잘 관리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영숙과 만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자식을 의심한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날 이후 영숙은 밤마다 잠을 설쳤다. 8천만 원이 어떻게 된 건지, 정말로 다 쓴 건지,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건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챕터 3. 아들의 고백.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만수가 쓰러졌다. 집 앞 계단을 내려오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주저앉았다. 영숙이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그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검사 결과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다.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 병실에 누운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영숙은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아들 준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근데 준호야. 만수는 아들을 불렀다. 준호는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다. 통장 말이다. 우리 통장.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 그게 잔액이 얼마나 남았니? 잘 모르겠어요. 뭐? 영숙이 놀라서 소리쳤다.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사실은 제가 그 통장 관리를 안 해요. 무슨 소리야? 내 명의로 된 통장인데? 명의는 제 거지만 실제로 관리하는 건 수진이에요. 통장도 카드도 전부 수진이가 갖고 있고 저는 비밀번호도 몰라요. 순간 병실은 침묵에 잠겼다.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만수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다. 그럼 내가 확인도 못한다는 거니? 네. 수진이가 필요할 때마다 알아서 인출해서 드렸잖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준호야, 그게 말이 되니? 네 명의 통장인데 내가 모른다는 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도 몇 달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수지는 바쁘니까 나중에라며 미뤘다.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지만 계속되자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확인하지 못했다.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불편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그럼 우리 돈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는 거니? 죄송해요, 어머니.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수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병실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영숙이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수진아, 우리 통장 지금 얼마 남았어?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지금 그런 얘기하실 때예요? 아버님 편찮으신데. 지금 말하지 않으면 언제 말해? 대답해. 얼마 남았어? 1,000만 원 정도요. 뭐? 만수가 벌떡 일어나려다 어지러워 다시 누웠다. 영숙은 손이 떨렸다. 8천만 원이 넘었던 돈이 어떻게 1,000만 원밖에 안 남아? 도대체 뭐에 쓴 거야? 수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생활비, 손주 학원비, 집 수리비. 그게 7천만 원이나 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명절 때 친척들 용돈도 드렸고 병원비도 냈고 어머니 아버님께 드린 생활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에요. 영숙은 할 말을 잃었다. 생활비는 많아야 한 달에 100만 원이었다. 1년이면 1200만 원. 어떻게 계산해도 7천만 원이 될 수 없었다. 지출 내역 보여줘요. 지금은 없어요. 집에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가져와. 수지는 잠시 준호를 바라봤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어요. 가져올게요. 수진이 병실을 나간 후 영숙은 주저앉았다. 만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준호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수지는 지출 내역을 가져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챕터 4. 사라진 노후 자금.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혼자 은행에 갔다. 신분증을 들고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제 아들 명의 통장인데요. 잔액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본인이 아니면 조회가 어렵습니다. 제 돈인데요. 제가 넣은 돈이에요. 그래도 명의자 본인이 아니면. 영숙은 발걸음을 돌렸다. 법적으로는 그 돈이 아들의 것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내가 은행 가서 통장 조회 좀 해줄 수 있니? 엄마, 제가 비밀번호를 몰라요. 그럼 수진이한테 물어봐. 알겠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아내에게 통장을 달라고 했다. 수진은 처음으로 짜증을 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꾸 그러니까 당신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거야. 확인? 뭘 확인해요? 내가 횡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나 지금 진짜 기분 나빠요. 수지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아내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 결국 그날도 통장은 확인하지 못했다. 일주일 후 만수가 퇴원했다. 병원비는 300만 원이 나왔고 수진이 그 돈을 냈다. 이제 통장에 700만 원 남았어요 라는 그녀의 말에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영숙은 오래된 서랍을 뒤졌다. 그 안에는 오래전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부동산 등기부, 혼인신고서, 그리고 20년 전 은행에서 받은 예금 확인서. 그녀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다. 그러다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통장 개설. 최준호 명의. 초기 잔액 8,200만 원. 그녀가 직접 쓴 메모였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은행에서 수진이 옆에서 도와주며 서류를 작성했다. 영숙은 그 서류의 필체를 기억했다. 그녀 자신이 서명한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은 수진이 대신 작성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영숙은 남편을 불렀다. 만수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에 가서 당시 녹취록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녹취록? 요즘 은행에서는 고액 거래할 때 녹음을 한대.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봐야지. 다음 날 부부는 다시 은행을 찾았다. 이번에는 지점장을 만났다. 상황을 설명하자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명의자가 따로 있으니까 저희가 함부로 정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영숙과 만수는 그 단어에 움츠러들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돈이 또 필요했다. 그들에게는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챕터 5. 며느리의 진짜 얼굴. 그날 저녁 영숙과 만수는 아들 집을 찾아갔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수진이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소가 없었다.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지금 바빠요. 수진아, 우리 돈 돌려줘.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은 팔짱을 끼고 그들을 바라봤다. 돈? 무슨 돈요? 우리가 아들 명의로 넣어둔 돈. 8천만 원. 아, 그거요? 수진은 비웃듯 웃었다. 어머니, 그거 이제 준호 씨 거예요. 법적으로. 뭐라고? 명의가 준호 씨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건 준호 씨 재산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돈이라는 증거 있어요? 만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다.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우리한테 안전하다고 명의만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 제가 언제요? 증거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공손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자발적으로 아들한테 증여하신 거예요. 은행에도 다 기록 남아 있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증여. 우리가 언제 증여했어? 서류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그게 증여예요. 영숙은 숨이 막혔다. 그때 안에서 준호가 나왔다. 그는 아내를 말렸다. 수진아, 그만해. 왜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당신 부모님이 당신한테 준 돈이에요. 우리가 쓸 권리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 노후 자금인데. 노후 자금은 연금으로 쓰시면 되잖아요. 우리도 살아야죠. 지민이 학원비에 우리 집 대출 이자에 당신 월급으로 되는 게 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지는 시부모를 향해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도 어려워요. 그 돈으로 저희가 빚 갚고 지민이 교육비 대고 그렇게 쓴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동의도 없이? 동의는 처음에 받았잖아요. 명예 바꿀 때.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가 안전하다고 했잖아. 명의만 바꾸는 거라고.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만수가 소리쳤지만 수지는 꿈쩍하지 않았다.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법정에서 보시든지 하세요. 저는 떳떳해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다. 노부부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들은 문 안쪽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다. 노부부를 속이고 통장을 차지하고 돈을 빼돌리고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여보, 우리 어떡하지?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만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말아요. 방법이 있을 거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다. 챕터 6. 갈라지는 가족. 다음 날 준호가 부모님 집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넌 정말 몰랐니? 처음에는 몰랐어요. 수진이가 관리한다고 해서 믿었어요. 근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왜 확인 안 했어? 무서웠어요. 확인하면 정말로 문제가 있을까봐. 만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확인했어야지. 그게 내 책임이야.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제가 수진이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요. 부모님 돈이니까 돌려드려야 한다고. 하지만 그날 저녁 준호는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왔다. 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는 것이다. 이혼하자고 했어요. 뭐? 제가 부모님 편을 들면 이혼하겠대요.
영숙은 아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노후 자금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었다. 준호야, 내 결정을 해야 해. 만수가 말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너를 원망하지 않을게. 하지만 이건 분명히 해둬. 그 돈은 우리 돈이야. 내가 갖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명의만 바꾼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다. 영숙과 만수는 불안한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다. 만수의 약값만 한 달에 30만 원이 넘었다. 영숙의 무릎도 좋지 않아 병원을 다녀야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어느 날 영숙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은행에서 받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통장 개설 신청서, 거래 내역서, 그리고 상담 기록. 그녀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다. 여보, 이것 봐요. 영숙이 만수를 불렀다. 서류 한 장에는 은행 직원의 메모가 있었다. 고객 요청명의 변경, 관리는 고객 본인이 함. 이게 뭐요? 당시 은행 직원이 우리 요청 사항을 적어둔 거예요. 우리가 명의만 바꾸고 관리는 우리가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은행에서 직원에게 분명히 말했다. 명의는 아들로 하되 통장과 카드는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직원이 그 내용을 메모로 남긴 것이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영숙은 그 서류를 가슴에 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챕터 7. 마지막 선택. 다음 날 영숙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기실에는 그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박영숙 씨. 상담사가 그녀를 불렀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보였다. 통장 개설 신청서, 은행 직원의 메모, 그리고 그동안의 경위를 적은 진술서. 상담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다. 증거가 약하긴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합니다. 정말요? 명의 신탁 관계를 주장할 수 있어요. 명의만 아들 앞으로 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어머님이라는 거죠. 은행 직원의 메모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부는 어렵습니다. 이미 사용된 돈은 추적하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남은 돈과 부당하게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어요. 영숙은 희망을 느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다. 먼저 은행에 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드님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법원 명령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준호가 동의할까요? 아드님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들지만 증거가 있으니 가능성은 있어요.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상담 내용을 전했다. 만수는 오래 생각하더니 말했다. 해보자고. 우리 돈이야. 포기할 수 없어.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 수진이랑 합의했어요. 무슨 합의? 제가 통장 거래 내역 떼서 드릴게요. 대신 엄마 아빠가 소송 안 하는 거로. 영숙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래 내역이 있으면 얼마나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알았다. 며칠 후 준호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가지고 왔다. 2년치 거래 내역이었다. 영숙과 만수는 밤새 그 내역을 살펴봤다. 8,200만 원에서 시작한 통장은 지금 6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7,6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이다. 내역을 보니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씩 인출됐다.
그 외에 학원비, 병원비, 대출 상환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이 나갔다. 이게 우리가 쓴 돈이 아니잖아.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생활비로 준 건 한 달에 1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인출 내역은 200만 원이었다. 나머지 100만 원은 어디로 간 것일까? 사기야. 완전히 사기야. 만수가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다. 이미 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다음 날 그들은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다. 거래 내역을 보여주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 명목으로 이중 인출한 부분은 명백한 횡령이에요. 그럼 소송을 해야 하나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보죠. 반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소송으로 가는 거고요. 내용 증명은 일주일 후 수진에게 전달됐다. 며느리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호사는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변호사 비용이 300만 원 정도, 인지대와 송달료 등 합쳐서 500만 원쯤 될 겁니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그들에게 남은 돈이 600만 원이었다. 소송하면 100만 원밖에 안 남는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돼요. 우리 해봐야겠어요. 챕터 8. 남겨진 것. 소송은 6개월이 걸렸다. 법정에서 수지는 당당했다. 생활비로 드린 거예요. 잘못이 뭐예요? 하지만 재판부는 거래 내역과 은행 직원의 메모, 그리고 영숙의 진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결국 판결이 나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전액은 아니었다. 이미 사용된 돈 중 일부는 인정됐다. 하지만 부당하게 인출된 부분과 남은 통장 잔액을 합쳐 2,500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영숙은 법정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8천만 원 중 2,500만 원.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그래도 이것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에요. 만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한 달 후 수지는 돈을 계좌로 송금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다. 준호도 부모님과 연락이 뜸해졌다. 가족은 사실상 깨진 것이다. 영숙은 돌려받은 돈으로 새 통장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자기 명의였다. 은행 직원에게 확실히 말했다. 이 통장은 절대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지 않을 거예요. 네, 어머님. 요즘은 보이스피싱도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보다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영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새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만수와 마주 앉았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끼리 잘 살아야지. 자식한테 기대지 말고. 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아들도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남은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기로 결심했다. 2,5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를 아꼈으면 몇 년은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스스로 지킨 돈이라는 것이었다. 다음에 누가 안전하다고 명의만 바꾸는 거라고 하면 절대 안 믿어야 해요.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영숙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싸움은 끝났다. 비록 모든 것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최소한의 존엄과 노후 자금은 지켜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영숙과 만수는 서로의 손을 잡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이 그들이 배운 가장 쓰라린 교훈이었다. 에필로그
1년 후 영숙은 경로당에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만났다. 자식에게 돈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한 사람, 며느리에게 속은 사람, 사위에게 배신당한 사람.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래도 일부라도 돌려받았어요. 싸웠으니까. 영숙의 말에 다른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싸울 용기가 없어서. 이미 다 쓰고 없대요. 뭘 어떻게 해요? 영숙은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이 있다고.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증거를 모으면 싸울 수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명의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내 돈은 내 명의로 관리해야 해요. 그게 자립이에요. 경로당을 나서며 영숙은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였다. 그녀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가방 속에는 자기 명의 통장이 들어 있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지킬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노년의 마지막 존엄이었다.